자, 여러분 교재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다. 하니까 또 틀린 지문이죠. 자, 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상품은 표준화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체 가능성도 낮고 또 부동산 시장을 또 복잡하고 다양하게 또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또 조직화되는 것이 아니라 또 표준화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도매상과 소매상 같은 중간에 유통기관,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체계적으로 또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또 뭐죠? 비조직화. 그래서 1번 지문 틀렸죠. 거기에 표준화, 조직화가 아니라 비표준화, 비조직화. 1번은 틀린 지문. 2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성에 있죠. 우선은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또 우리는 한정되어 있고 또 개별성으로 인해서 미리 선매가 곤란하고 또 영속성 등의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자, 영속성 등의 특성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주기가 어렵다. 예? 자, 또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영속성에서 공급을 즉각 줄일 수가 없어요. 예, 수요 공급 조절이 뭐가 된다? 곤란하다. 예?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킨다.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2번 정답. 3번 부동산은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국지적 시장을 형성한다.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한다. 국지적 지역 시장인데 전국적 광역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거. 작년에도 이쪽에서 정답 물었죠. 뭐죠?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시장의 분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지문을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뭐가 되죠? 개별성이 아니라 부동성이고, 네 번째, 부동산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가 공개가 된다 하니까 틀렸는데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또 거래에 비공개가 돼요.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한다. 비공개성, 은밀성이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부동산에 대한 정보, 거래에 관련된 정보 수집이 곤란하기 때문에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자, 그래서 4번 우리가 틀린 질문. 5번 주택에 대한 수요자의 수요 형태는 임대 수요, 신규 수요, 교체 수요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요 공급을 또 자유롭게 조절하는 특성, 자유롭게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수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조절하니까 틀린 지문.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틀린 것을 찾는 거죠. 진정한 의미 시장, 우리 나오는데 거의 3번부터 볼까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 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의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약성 효율적 시장. 자, 그러면은 약성 효율적 시장인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형태 나오죠? 정보 비용이 존재하고 이 기술적 분석,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이 나타나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그래서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과거의 정보에다가 뭐를 대준 거죠? 현재의 정보.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를 더해준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가 우리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럼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중강성 효율적,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면은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 나오는데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이죠.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상적 시장인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상품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이 있어요. 이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근접하죠. 가장 잘 가장 근접한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인데, 거기서 새로운 미래의 정보,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하면 안 되죠.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시장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자들이 투자하더라도 결코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다. 결코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그래서 우선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정보 할당에 있어서 할당 효율적이라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인데, 그래서 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어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다.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다. 자, 이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된 부동산. 자, 과대 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2번 질문. 초과이윤이 없기 때문에 과대 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다.
자, 4번. 시장이 독점이라 하더라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의 비용이 모든 시장의 투자지가 다 똑같다. 똑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윤 자체가 없죠. 똑같으니까 이때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 이윤과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인데 그 5번 질문을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5번 질문은 부동산 시장이 뭐라면 또 할당 효율적이라면, 여러분 앞에는 가정했거든요. 뭐뭐라면, 가정하면 결론이 뭐다? 결론은 특정의 투자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도 없고 부동산 투기가 성립할 수도 없다.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15번 문제 아래의 그림을 보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죠. 자, 상권 분석 모형을 이용해서 A, 우리가 매장의 이용객 수를 추정하시오. 자, A 매장을 구하는 건데 이용객 수를 구할 때는 여러분 허프 모형만 나오면요. 허프 모형만 나오면 항상 뭐를 구해야 된다? 시장 점유율을 제일 먼저 구해야 돼. 자, 허프의 모형이 나오면 제일 먼저 구할 게 뭐? 시장 점유율. 근데 확인할 것은 거기 공간 마찰계 수는 얼마? 2. 거리, 공간, 거리의 마찰계 수는 2라고 가정하면 뭐를 적용한다? 중력 모형을 적용하죠. 중력 모형은 매장 면적의 뭐다? 비례. 자,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때의 거리는 소비자 거주지에서 매장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거리의 개념. 무슨 개념? 예, 시간거리의 개념. 자, 우선 요 수식을 가지고 구한데, 자, 분모는 전체죠. A 매장은 얼마? 18,000. 자, 매장 면적 18,000에 거리 3km, 거리 제곱의 반비례. B 매장은 얼마? 4,000에 거리 4,000에 거리 2의 제곱의 반비례. 그리고 16,000에 거리 4의 제곱의 반비례. 자, 요 위에는 얼마? A 매장 18,000, 3의 제곱. 얼마죠? 2,000. 여기도 얼마다? 2,000. 여기는 얼마? 1,000. 여기는 또 1,000입니다. 그래서 4,000에 2,00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0하니까 50%죠. 시장 점유율은 50%니까 이용객 수 구하고자 하는 이용객 수는 얼마냐? 자, 이용객 수는 지금 고객의 수가 10만 명. 자, 10만 명에 50%. 인 5만 명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은 조건이 없는데 나중에 보면요. 시험 보면 조건들이 많아요. 네? 고객 10만 명 중에 70%만 뭐 A, B, C 매장만 이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공간 마찰 계수는 요 값은 항상 2가 아니에요. 공간 마찰 계수는 우리 2라고 계속 출제를 해준 것 뿐이지. 이 값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리 마찰 계수는 이 편의품점이냐 전문품점이냐 또 교통의 편리성, 접근성에 따라 이 값은 달라지는데 우리 뭐라고? 계산하기 편하라고 얼마?
2라고 해서 계속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계산 편리하라고. 만약에 여기 1승 나오면 어떻게 돼? 여기 제곱해라 1승으로 돌아오면 돼요. 자, 우선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6번 공인중개사 갑은 A 공장과 B 공장의 대표로부터 공장용 부지 구입을 의뢰받았다. 갑이 조사한 각 공장의 특징이 다음과 같을 경우 각 공장은 어떤 입지 유형으로 봐야 할 것인가? A 공장은 포인트가 나왔네요.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 우선 이것도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편제 원료입니다. 많이 사용. 이것만 봐도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 나와야 돼. 또 상품보다는 원료의 부패 가능성이 있다. 원료의 부패 가능성이 높은 산업, 통조림 공업 등이 원료 산지 입지해야 돼요. 그래서 A 공장은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 자, B 공장은 상품의 무게와 부피가 많이 나가며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대부분의 상품을 항구에서 선적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경기도에서 생산된 상품을 부산으로 와요. 부산. 네, 뭘로? 예를 들어서 철도를 통해서 또는 자동차를 통해서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뭐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수출을 해요. 그럼 이렇게 교통수단, 수송수단이 바뀌죠. 수송수단이 바뀌게 되는 이 지점에 공업이 입지하는 것이 수송비 절감폭이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적 지점 또는 중간 지점. 이적 지점,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고 해요. 5번 정답.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뭐라고 하죠? 이적 지점 또는 적환 지점.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자, 여러분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과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 비교 좀 요거 잘 분석해 놔야 돼요. 자, 17번 문제. 27회 시험에 또 한 번 출제를 또 했는데 항상 시험에 출제할 때는 이렇게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를 또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다음 표를 이용하여 A 도시의 부동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고 어떤 사람이 A 도시죠? 자, 입지 개수. LQ. 자, 입지 개수는 입지 개수는 분모는 뭐다? 정구. 분모는 정구. 분자는 뭐다? 여기가 뭐 A로 주어졌으니까 뭐 A라고 할까요? 문제에서. 자,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뭐죠? 부동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A 지역, A 도시의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A 지역 부동산업의 고용자 수. 자, 요 수식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우선은 우리가 A 지역 뭐죠? 여기 보면 전국 전체, 전국 부동산업, A 도시 전체, A 도시 부동산업 표에서 찾으시면 돼요. 맨 끝에 전국, 맨 밑에 합계가 전체죠? 전국 전체는 10만 명. 자, 전국 전체는 10만 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전국의 부동산업은 얼마? 4만 명. 맨 끝에 표를 보면 돼요. 자, 그리고 A 도시 두 번째 칸 합계 전체 얼마? 6만 명. 전체가 합계죠. 그래서 6만 명. 두 번째 칸 부동산업은 얼마? 3만 명. 요거 2분의 1. 요건 얼마죠?
5분의 2, 10분의 4는 5분의 2. 내항의 곱은 분모로 가고 외항의 곱은 분자로 가요. 4분의 5니까 1.25죠. 우리는 이렇게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1보다 크다 이 말이죠.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면은 A 도시 전체 산업에서 부동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물이 전국보다 크다. 전국보다 크다는 것은 바로 뭐다? 네? 기반 부문의 그래서 2번 정답. A 도시에서 생산 소비해서 나머지를 A 도시 경계 밖으로 수출하는 기반 부문의 산업이 되죠. 1보다 작을 때는 뭐가 돼요? 만약 1보다 작으면은 A 도시 내에서 소비 판매하는 수출을 하지 못하죠. 비기반 부문의 산업. 1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18번. 도시의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에 의해서 연구된 건데 언제 나왔죠? 1925년. 1925년에 나온 우리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으로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실증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이론. 최초입니다. 도시 성장 내지 확대 과정을 무슨 측면? 생태학. 자, 생태학 밑줄. 항상 시험에 또 한 3번은 나온 것 같아. 생태학이라는 거. 생태학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시 기능 몇 가지? 5가지로 이루어졌죠. 자, 제일 처음에 뭐죠? 핵심인 중심, 업무 지구. 두 번째는 우리는 퇴폐 슬럼 지구를 나타내는 점이 지대. 세 번째는 공장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지역.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 마지막 5번째가 뭐가 돼? 교회의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그래서 도시 핵심으로부터 5개의 지구로 우리는 분화되면서 도시가 외연적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뭐가 틀리냐 하면요. 두 번째가 뭐가 와야 돼? 점이지대가 와야 돼. 두 번째 근로자 주택지대와 점이지대.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었어요. 순서 중에 점이지대를 꼭 두 번째 동심은 꼭 기억해야 되겠고 4번 정답. 최초니까 순서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3번 지문은 이걸 변형했죠. 3번에 보시면은 이 동심원을 변형을 했습니다. 동심원을 변형해서 1900 얼마? 39년에 나타나죠. 1939년에 나타난 호이트의 뭐다? 선형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자, 도시의 주거 공간의 구조는 교통의 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의 선형 구조죠. 그래서 교통의 축,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그 모양이 선형. 무슨 모양이죠? 부채꼴 모양. 부채꼴. 요 두 지문이 시험에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단골이죠. 자, 5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고소득 주거 집단은 가장 양호한 지역. 자, 여기 도시의 핵심에서 교통의 축을 따라서 이렇게 방사되는데 이 모양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이루고 있거든요. 자, 이때 가장 양호한 지역을 누가?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고급 주택 지구를 형성해요. 그리고 중상층은 고급 주택 지구 어떻게 돼요? 인근에 또 근접한 선형을 점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다핵심 이론은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장점을 수용해서 결합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한 도시의 토지 이용 상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 도심이 기능적으로 분화되면서 여러 개 핵심을 중심으로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 다핵심.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다핵심 이론에서 정답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선 4번이 정답. 다핵심 이론은 언제 나온 이론이에요? 1945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순서. 1945년 해리스와 뭐와? 울만의 이론. 순서. 나중에는요, 순서 물을 수 있거든요. 이론을 주어주고 순서대로 나눠요. 자, 19번 문자로 갑니다. 자,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기회비용 성격이다. 이런 고전학파에서는 고전학파는 1776년에서 약 1870년 시대인데, 자, 토지, 자본, 노동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자본, 노동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생산물에서 우리는 자본과 노동에 대한 대가를 공제를 해줘요. 이걸 우리가 공제를 해줘요.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뺀 나머지 뭐다? 잉여. 이 잉여가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인 토지죠.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물건이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서 우리는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지대인데, 이때 문제는 이 지대는 잉여다.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물건,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 주는 잉여인데, 이 잉여는 뭘로 간주한다? 인간의 노력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소득이야. 불로소득.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소득. 뭘로 간주? 불로소득으로 간주. 기회비용 성격이 아니라 뭘로? 잉여의 성격. 잉여의 성격. 기회비용이 아닌 잉여의 성격. 기회비용 잉여가 아니에요. 1번 정답. 2번 리카도. 이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데이비드 리카도. 리카도의 뭐다? 차액 지대에서. 작년에 지대 5개 냈거든요. 차액 지대, 절대 지대, 경제 지대, 파레토 준지대, 입찰지대, 이렇게 지대만 5개 쫙 있어. 독점지대, 뭐 지대 많잖아요. 그 중에 옳은 걸 찾는 거 주입해서 작년에. 차액지대에서 차액지대가 나오잖아요. 차액지대. 자, 거기 보시면은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되면, 요거는 뭐다? 쉼표까지는 지대 발생의 원인. 쉼표까지는 리카도의 뭐죠? 지대 발생의 원인. 지대 발생의 원인 2가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토지의 비옥도나 위치상의 편의가 다를 것을 전제로 차액지대설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 자, 알프레드 마샬은 단기에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의 힘이 재화의 가치에 미치고, 장기에는 생산비는 공급이죠. 재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마샬은 이 그림을 처음 만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단기에서는 이 수요의 힘이 가치에 영향을 또 미치는데, 장기에는 공급 측면에서 생산비가 영향을 미쳐서 수요와 공급에서 이렇게 뭐죠?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가 누구? 마샬. 마샬이 처음 만든 그림이에요. 그래서 3번 맞는 지문. 4번 고전학파는 생산비 가치설. 여러분,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한다. 자,
그러면 생산비 가치설은 공급 측면에서의 이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한다.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론이고요. 뭐에 중점을 두냐면은 우리는 소득 분배. 여러분 고전학파는 지대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세금을 통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된다. 그래서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둡니다. 자,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에요. 지대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자, 신고전학파는 알프레드 마샬로 대표되죠. 그래서 19세기 후반에서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기 이전인데 이때는 지대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생산 과정에 투입한 대가다.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보고 지대는 토지의 한 개 생산물의 가치에서 결정된다. 지대는 토지의 한 개 생산물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치가 나오려면 가격을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의 한 개 생산. 상품을 한 단위 생산했을 때 총 생산이 얼마나 변하냐. 거기에다가 가격을 곱해주면 나옵니다. 자,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지대는 기회비용 성격이 아니라 무슨 성격? 잉여. 그래서 리카도도 한번 출제했죠. 리카도는 지대를 생산비가 아닌 뭘로 봤다? 잉여의 성격. 요걸 출제했었죠. 자, 20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과 관련이 없는 것은 부동산 시장 개입의 정치적 목표는 형평성.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을 재분배한다든지 효율성 또는 다른 것일 수도 있다. 토지 이용 규제를 하기 위한 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자, 2번. 정부에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 때문에 그렇다.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것은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시장의 실패란 자원의 적정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것. 즉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데 개념이 나와 있고, 시장의 실패는 정보를 많이 보유하느냐 적게 보유하느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5번에 공공재의 존재나 외부 효과의 존재는 시장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는다. 시장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되죠. 자, 이 시장의 실패,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시장 실패의 이 원인이 또 작년에 출제를 했는데,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외부 효과와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죠. 또 정보의 또 비대칭성. 요것 뒤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한다든지 또 독점 과정 같은 불안전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요즘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죠.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자, 정책의 5가지를 놓고 틀린 걸 찾아내라. 이런 걸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번은 맞는 질문. 2번 토지 정책의 간접 개입 수단인데, 자, 여러분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직접 개입인데, 직접 개입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토지 비축제도 또는 토지 은행제도. 간접이 아닙니다. 토지 은행제도, 토지 비축제도는 직접 개입.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개인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이익에 사회적 환수효과 기대할 수 있다. 요거는 장점. 토지은행제도의 장점. 최근 시험은 뭐를 많이 출제한다? 개념을 많이 내. 개념.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직접 개입을 또 지문에 놨고요. 개념, 2년 전에는 또 개념도 출제했습니다. 자, 여러분, 공공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또는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대량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미래의 즉시에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해 주거나 또는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임대 매각하는 제도가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하여튼 개념 자주 나옵니다. 작년, 재작년 2년 연속도 출제된 정책이 TDR이야. 개발권 양도 제도는 개발지역과 보전지역 간 토지 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성 문제를 또 뭐한다? 완화시켜주죠. 자, 개발 지역과 보전 지역이 있는데, 보전 지역은 여기는 보전을 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고,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에 따라서 우발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에 무슨 문제? 형평성. 이 형평성이 발생을 해요. 이쪽은 이익, 이쪽은 손해니까 이 형평성의 문제를 뭐 해주기 위해서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TDR. 어떻게 완화한다?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으로부터 뭐를 분리한다? 개발권. 권리는 묶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권을 분리해요. 이 개발권을 뭐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뭘 한다? 매각을 하죠. 시장을 통해서 개발 가능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우발적인 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 이 개념을 2년 연속 출제했어요. 개념. 완화 맞는 지문. 토지 공개념은 부증성의 특성에서 나타내.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공익성,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사고다. 이 말은 뭐죠?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태도는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무슨 권리? 상대적 권리. 4번 맞고,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인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여 토지 자원을 사회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5번은 지역지구제 목적인데 그 부의 동그라미. 시험에는 플러스 정으로 많이 출제하죠. 2번 정답인데 최근에 보면요. 개발권 양도제, 토지 적성평가제도, 토지 선매제도,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든지
또는 우리가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지 낼 게 무궁무진합니다. 제도들 다 공법상의 지문을 출제하든지 하여튼 지문에 많이 출제합니다. 올해도 공법상 지문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법상 지문 가져오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요. 예? 여러분 2년 전에요 시험 문제 출제를 했거든요. 출제를 했는데 공법상의 지문 있죠. 공법상의 지문이 4문제에 걸쳐서 나왔어요. 개론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선 1차만 공부하신 분만 있죠. 1차만. 그럼 4문제 다 틀리게 돼 있어. 그런데 또 항의합니다. 왜 공법 문제 나오냐? 학이야. 학은 모든 과목 다 포함이야. 그걸 여러분 분리해서 여러분 배울 뿐이지. 세법도 나옵니다. 요즘에 쉽게 나왔어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세이면서, 예? 누진세이면서, 예? 요걸 출제를 했어요. 국세이면서 누진세, 보유과세. 요걸만 냈지. 다음 시험할 때는 재산세, 종합분세 비교 문제 내버립니다. 예? 여러분 세법상의 문제를 출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는 세법에 내니까 요리 기초적인 것만 내죠.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또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 등을 재고 높이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다음 중 정부가 직접 또는이 들어갔거든요. 또는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는 뭐 직접 또는 간접이죠. 자, 직접 개입에 뭐가 있어요? 거기 공공주택 공급은 직접 개입이야. 자, 직접 개입에 공공주택 공급 들어가.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직접 개입이고요. 자,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이용 규제.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 공영개발도 뭐다? 공영개발도 직접 개입. 그리고 거기 코주 정의한 재산권변은 이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고 사적인 해결 수단이에요. 토지은행제도, 임대료 규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임대료 규제라든지 또는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공공임대 보유제라든지 자, 이런 것은 전부 직접 개입. 뭐 도시개발법엔 도시개발사 이것도 직접 개입. 하여튼 4개, 3번 정답. 개발권 양도제도와 코주정유 2개만 빼면 돼. 코주정유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고 사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사적인 해결 방법. 자, 23번 문제는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